자, 오늘 강의는 이제 헌법재판소법 뭘 쭉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법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교재는 캡슐 교재랑 사례형 교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재법 조항 세 가지가 교재입니다. 헌재법 조항, 캡슐 교재, 그 다음에 사례형 같이 통합적으로 하고, 너무 단순한 설명은 좀 생략하고 본질적인 관련성 있는 것들 위주로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법 1조는 별 문제가 없고, 이게 2조의 관장사항이죠. 관장사항이 5가지죠. 이거는 헌법 111조 1항에 규정된 것을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헌법 111조 1항에 나와 있는, 111조에 나와 있는 조항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5가지죠. 재판관 구인도 뭐 헌법에 실질적으로 있는 거고, 재판관의 독립은 헌법에 없죠. 객관식적으로는 그 103조의 법관의 재판장 독립은 규정되어 있죠, 헌법에.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독립, 재판장 독립은 헌법이 아니라 헌재법에 있다. 차이점 보시고, 그 다음에 재판관의 자격이 15년 이상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2항 됐고, 그 다음에 재판관의 임명은 다 헌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6조에 보시면은 사망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된 경우 임기 만료일,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사항, 임기 중 재판관이 결혼된 경우 결혼된 날로부터 30일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 다음에 5항, 사망 사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 폐회회 중에 임기가 만료되고 정년이 도래된 경우는 30일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되어 있죠. 근데 재판관 선출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청구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이 부작위는 어디로 이어지죠? 헌재법 68조 1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이어지죠. 이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는 헌법상 유래되는 자기의무죠. 헌법상 유래되는 자기의무. 헌법상 자기의무가 있다라면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겠죠? 자기의무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재판관 선출 부작위 사건에서 헌법소원이 청구되는데 헌법상 자기의무가 있느냐? 이거 어디서 끌어냈어요? 이건 사례형으로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례형으로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기출로도. 헌법상 자기의무는 어디서 도출했어요? 27조 1항에 재판청구권에서 도출했습니다. 재판청구권. 여기서 공정한 재판, 공정한 헌법재판, 공정한 헌법재판을 도출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면 재판부가 구성이 돼야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재판을 받으려면 재판부가 구성이 돼야지. 근데 재판부가 구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해줘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1호부터 국회의 재판관 선출 의무를 도출했습니다. 재판관 선출 의무를 도출했다. 자, 이런 논리 과정을 거쳤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봐보세요. 재판관 선출 부작위도 헌법소원이 청구됐는데 이게 헌재법 68조 1항의 불행사에 걸리는 내용이고 헌법상 유래되는 자기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자기의무는 물론 명문의 규정뿐만 아니라 해석론이 포함되는 거예요. 해석론적인 측면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도출하고 있습니다. 해석론적으로 재판정권에서 결국 공정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도출하고 그러면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자기 의무는 있는 것으로 봤죠. 자기 의무는 있다. 결론적으로. 근데 각하된 이유는 법정 의견은 권리보호이 없다. 왜? 도중에 재판관들이 선출됐기 때문에 심판할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었죠. 각하됐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게 6조 관련된 거죠. 6조의 그 사항에 가시면 임기 중 재판관이 결혼된 경우 결혼되는 30일의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죠. 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 있고 정년은 법률로죠. 연임할 수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되어 있습니다. 헌재 재판소장의 임기가 헌법에도 없고 헌재법에도 없어요. 신기하죠. 참 신기한 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이랑 헌재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보통 6년을 적용하고는 있는데 그게 연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죠. 가능성이 있겠죠.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조. 8조는 헌법에 이미 있는 내용이죠. 파면 사유가 2가지로 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치관여 금지도 헌법 조항이 있는 거고 규칙 제정권도 헌법에 있는 거고 입법 의견 제출이 있다. 경비. 그 다음에 헌재소장 12조 헌재소장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지 헌법에 있는 거죠. 재판관 중에서. 근데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라는 표현이 없죠.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죠.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이 현재 재판관이 아니야. 물론 이제 2가지 가능성이 현재 재판관인 경우가 있겠죠. 재판관인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재판관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이 사람을 지금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그래. 임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런 경우는 재판관을 임명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거죠.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거야. 지금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것 때문에 재판관이 아닌 사람을 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면 일단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재판소장으로 임명해야겠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원래 그럼 따로따로 2번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지만 이게 번거롭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이 재판소장의 인사청문으로 이걸 가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재판관이면 이제 재판소장으로 또 이제 갈 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가 계속됐던 게 뭐냐면 이 임기가 이 사람이 한 4년 한참에 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단 말이죠. 그럼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건 6년으로 아니면 잔임 기간 2년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관행은 그냥 2년 한 것 같아요. 2년 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런 경우 새로 개시하지는 않았고 잔임 기간을 한 것은 관행적으로 되어 왔어요. 근데 정리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법에서. 그 다음에 사항 12조 사항이 객관식에서는 많이 출제되는 주문 중에 하나죠. 고리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헌법기관 중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딱 하나야. 재판소장 권한대행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헌법이나 법률에 있죠. 나머지는 헌법이나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 또는 법률에 권한대행자 1순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경우 이렇게 나오면 다 틀려요.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라든지 중선위원장이라든지 다 틀립니다. 대법원장은 어디 있어요? 법원조직법에 선임대법관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선위원장은 선관위법에 부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규정이 있어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감사원장도 그렇죠. 감사원장도 선임자죠.
다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해서 다른 헌법기관과의 차이점이죠. 이것만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 재판관의 겸직금지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대우 됐고 뭐 재판관 회의랑 전원재판부랑 차이점은 재판관 회의는 행정업무를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재판관 회의, 전원재판부. 그 다음에 대법관 회의, 전원합의체. 이거는 행정업무를 의결하는 기관들이에요. 이런 재판하는 기관들이죠. 그래서 서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일단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1항 전원 구성하고 소장 의장이 된다. 2항 재판관에는 전원의 3분의 2 이상을 초과하는, 여기는 어떻게 되죠? 3분의 2 이상이 출석이죠. 출석. 이건 초과입니다. 초과. 출석가 이상이랑 초과랑 다르겠죠? 여기는 이상이고 여기는 초과의 3분의 2가. 조심하세요. 초과하는, 그죠? 인원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는데 여기는 의장이 표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죠. 여기는 표결권뿐만 아니라 가부동수 결정권도 가져. 의장이 가부동수 결정권, 동수 결정권. 물론 이게 여기 통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여기 통용되겠다 당연히 표결권. 근데 결정권은 여기에 통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저는 합의체에서는 결정권이라는 게 없고 가부동수 결정권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가부동수 결정권은 대법관 회의에 있는 겁니다. 대법관 회의에 있는 거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사항 의결을 거치한다. 행정업무죠. 다 보면, 그죠? 사무처 이런 건 됐고, 그 다음에 23조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23조. 자, 일반 심판조자. 지금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봐보세요.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심판 절차가 있고, 일반 심판 절차. 공통이 있고, 각 심판마다 따로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위헌범 심판이면 위헌범 심판, 뭐 탄핵이면 탄핵, 뭐 위헌전 해산이면 위헌전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이런 형태로 특별조항들을 따로 두고 있죠. 이건 공통조로 적용되겠죠? 일반 심판 절차는 공통조로 적용된단 말이죠. 그 22조 재판부, 그 다음에 심판 종족수, 제척기 회피 25조, 26조, 27조부터 시작 쭉 나오죠? 그래서 40조까지 이제 일반 심판 절차고, 41조부터는 특별 심판 절차라겠죠? 특별 조항들이 쭉 각 심판별로 나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소송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소송법은 항고성의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고, 나머지 조항을 준용하는 거로, 나머지 심판, 무효확인 심판이든, 부작위협 확인 심판에서 취소 심판 조항을 준용하는 식으로. 당사소송도 그렇게 되어 있죠? 당사소송도 기본 조항 몇 개 두고, 나머지는, 취소 소송 조항을 준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일반 심판 절차랑 특별 조항, 약간 더, 행정소송법보다 늦게 만들어졌을 테니까, 시스템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끔 있어요. 여기에 가처분 조항이 있느냐? 일반 심판 절차 조항에 일반 심판 절차 조항에 가처분 있느냐? 없어요. 독일에는 일반 심판 절차 조항이 있어. 일반 심판 절차 조항에 가처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각종 심판에 다 적용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시작되는 거다. 가처분 조항이 지금 40조까지는 없어요. 40조까지는 없고, 어디 있어요? 지금 57조 가처분. 57조의 가처분, 그 유명한 위헌전 해산 심판의 가처분 조항이죠? 가처분.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쪽에 가보시면은
65조. 두 군데 가처분이 흩어져 있어요. 가처분이. 그래서 헌법소원에 이제 적용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럼 헌법소원에 가처분이 적용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첫째, 일반 심판 절차 조항이 없어. 독일과 다르게 심판 절차 조항이 없고 특별 심판 절차 조항에서는 지금 봤듯이 권한쟁의와 위원장 해산 심판에만 있단 말이죠. 57조, 65조. 57조와 65조 두 군데만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에 가처분이 허용되느냐가 논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처분이 허용되느냐를 어디서 끌고 와요? 40조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40조에서 일단 법문에 민사소생하는 법령을 준용하죠. 40조 1항에. 그 다음에 2항에 행정소송법이 같이 준용돼도 헌법소원에. 그럼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가처분이 허용되느냐가 논의가 되겠죠. 물론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조항만 있죠. 집행정지조항만 있고, 근데 민사소송법에는 가처분 있으니까 민사소송법령에는 그렇기 때문에 40조가 준용되느냐가 이제 논란이 있게 되겠죠. 물론 이제 뭐 결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죠. 헌법소원에서. 그 다음에 하나씩 봐볼까요? 이제는 일반 조항부터 보시면 재판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 특별한 규정이 뭐예요? 특별한 규정이 지정재판부죠. 이걸 제하고는 재판관 전원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72조 가시면 이게 특별조항이야. 근데 이게 어느 심판에 있는 거예요? 72조가 사전심사가 어느 심판이에요? 그거? 특별심판조항의 제5절에 68조 헌법소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뭐가? 사전심사. 만약에 일반 조항이 있으면 다 적용될 텐데 특별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헌법소원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부록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하는 지정재판부에서 하는 사전심사는 헌법소원에만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제하고 헌재 심판은 재판관 전원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됐고, 이런 건 심판 종족수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탄핵 심판에서 그 당시 재판소장이었던 김용준 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고리 상태에 있었죠. 그랬을 때 8명으로 구성돼서 심리를 진행했느냐 했죠. 그게 23조 1항입니다.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니까 8명이면 되겠죠? 2항, 종극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결정으로 결정을 합니다. 과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1호와 2호죠. 자, 1호는 헌법에 있는 4가지 인용결정이죠. 4가지. 권한쟁의 심판은 없고, 그 다음에 2호가 추가된 겁니다. 2호가 추가돼서 판례 변경이죠. 판례 변경도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판례 변경도. 그 다음에 24조 재척기피 회피 제도가 있고, 근데 기피는 사항 2명 이상의 재판관은 기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피는 1명만 할 수 있죠. 24조 사항에 1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자와 대리인 25조 1항. 각종 심판 절차에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는 법무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그 다음 2항.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국가기관 지자체일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겠죠? 수 있다. 그래서 강제주의가 아니죠. 강제주의는 사망이죠.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이 당사자에 해당할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단서가 있죠. 헌법소원 총구인이 만약에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라면 따로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 없다. 근데 사망을 뭐로 봤어요? 헌재 판례가 각종 심판 절차를 헌법소원과 탄핵심판으로 봤죠. 좀 납득하기 힘든데 헌법소원은 이해가 되는데 탄핵심판은 국회가 탄핵하고 피소추자가 대통령 등인데 도대체 사인이 누군지 물론 이제 피소추자로 생각했겠죠. 근데 좀 생각을 좀 어중간하게 하는 상태에서 나온 판례였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초기 판례인데 하여간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사인인 심판을 헌법소원과 탄핵심판으로 봤죠. 이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방식
재청서,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은 국회 소추결서의 정본호 청구서를 가름한다. 그 다음에 청구서의 송달, 그 다음에 심판 종구의 보종, 그 다음에 답변서의 제출, 뭐 됐고, 심리 방식, 탄핵과 고난쟁의 정당에서 한 심판은 구두변론, 위헌범 심판과 헌법소원은 서면 심리를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두변론도 가능합니다. 사망 됐고, 증거조사, 직권 신청형 조사를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다. 직권주의가 매우 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체적으로 그 심판 대상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위헌법률 심판이다 하면은 법원에서 재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심판 대상을 구속을 받는다고 하죠. 구속을 받는다. 그렇지만 심사 기준은 법원의 재청서에 구속을 안 받죠. 심판 기준은 구속을 안 받는다고 누차 얘기하죠. 다만 여기서 제청된 법조항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갖거나 심판 대상을 확장할 수도 있죠. 그렇죠? 심판 대상을 이렇게 확장하는 경우가 그래서 있다. 불가분적 연관성을 갖는 경우 확장하는 경우는 있다. 제청된 법률 조항과 불가분적 연관성을 갖는 법 조항으로 확장한 적은 있죠. 사실 68조 2항에서도 유사 얘기를 하죠. 68조 2항에서 원래는 제청 신청하고 기각 각하된 법조항만을 대상으로 하죠. 기각 각하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 68조 2항의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청 신청 안 하고 기각 안 당한 법률 조항은 68조 2항의 대상이 안 되죠. 안 되죠. 다만 제청 신청 기각 안 했지만 묵시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으로 봤을 때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죠. 묵시적으로. 그게 뭐겠어요? 이거죠. 서로 연관성을 갖는 법률 조항들이죠. 연관성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검열 관련해서 4가지 요소가 있단 말이죠.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사전에 내용을 심의 선별해서 발표를 금지. 이 4가지 요소가 결합돼야만 불가분적으로 검열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음반법 17조 1항에 이것만 있다. 사전에 심사를 받아라. 이것만 있고 이게 없다. 라든지. 그러면 이거는 위헌재청에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위헌재청이 안 됐다든지.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음반법 사건이. 17조 사건이 실제로도 있었는데, 그랬을 때는 이 조항이 예를 들면 다른 조항이 있다. 25조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25조 있다라면 결합해서 검열금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제청된 법조항만이 아니라 불가분적 연관성을 갖는 법조항에 대해서까지 심판 대상을 확장할 수가 있죠. 이것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일부 조항만 위헌재청 신청해서 기각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로 불가분적 연관성을 갖는 법조항들끼리는 같이 심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묵시적이나마 위헌재청 신청이 있었고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기각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 대상으로 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직권주의가 발휘되고도 있죠, 그렇죠. 근데 심사 기준은 상당히 적극적이죠. 상당히 적극적으로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구속을 받지 않죠. 매우 직권주의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탄핵에서도 유사 얘기를 하죠. 탄핵 심판에서는
탄핵 심판에서는 소추 사유가 있죠. 소추 사유는 의결서에 기재된 것만, 의결서,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한다. 기재된 사항에 한정되죠. 기재된 사항에 한정된다. 소추 사유는. 그렇지만 법적 관점은 모든 법적 관점이죠. 법적 관점. 이 소추 사유가 어느 법에 위반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법적 관점은 모든 법 규정을 기준으로 하죠. 법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심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비슷하죠. 이건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라면 이거는 심사 관점이죠. 심사 관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직권지가 매우 강하고, 자료제출 요구는 단서가 문제가 많이 됐었죠. 재판 소추 또는 범죄소가 진행 중인 사건에 기록이 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 탄핵 사건에서 탄핵 소추가 된 시점에서 수사 중이었단 말이죠. 그때 수사기한에 헌법재판소가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없죠.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우회조로 받았습니다. 이게 직접 수사기한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사건 기록을 송부해달라, 이걸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우회해서 받았어요. 실제는 받긴 받았죠. 심판 장소 단서에 가시면 탄핵 심판 같은 것은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뭐 헌재 심판정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심판정 외에서도 종국 결정까지 할 수 있다라고 단서가 깔려 있습니다. 헌재 소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면은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뭐까지도 종국 결정까지도 선고할 수가 있다라고 미리 해놨습니다.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송부는 공개한다. 그래서 구두 변론 절차는 공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든지 위헌정당, 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의 심리 과정은 공개하죠. 결정은 다 공개하죠. 결정의 송부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은 서면심리죠.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평의 과정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종국 결정 됐고, 심판 비용도 뭐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사망의 공탁금 납부 제도는 있죠. 근데 소송 비용이 지금 국가 부담 원칙이죠. 37조 1항. 이거 조심해야겠죠. 37조 1항. 국가 부담 원칙이고, 사망의 이건 소송 비용이라기보다는 공탁금 제도와 관련된 얘기고, 그래서 국가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패소자 부담 원칙인 민소법이라든지 기본적인 행정소송법, 물론 이제 행정소송법은 민소법을 준용하는 거죠. 이게 40조와 관련해서 헌재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된다. 왜? 이 조항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37조 1항 때문에 뭐가 적용이 안 돼요? 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라는 민소법이나 행정소송법의 행정소송법 조항에 어디에? 헌법재판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40조에 보면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이 되는 것이 있어서 40조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라면 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대표 조항이 뭐예요? 이 조항이죠. 그렇죠? 소송 비용 조항들, 소송 비용 조항들은 헌법재판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비용 국가부담 원칙의 의미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공탁금의 국고 귀속 조항이 있긴 하죠. 심판 기간 180일 훈시정으로 보죠. 그 다음에 일사부재의,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 사건에서 다시 심판할 수가 없다. 자, 그럼 A라는 법조항이 있어요. 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어.
자, A라는 법정이 합헌 결정을 했어요. 다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다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A 법정에 대해서. 같은 법정에 대해서. 이거는 일사부재리의 문제지. 동일 사건이라면 일사 안 되겠죠. 그럼 사건이 다르다. 동종 유사 사건. 동종 사건이라면 심리를 할 수 있겠죠. 헌법재판 심리를 할 수 있는지.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 동종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판례 변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판례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사건이 달라지면. 예를 들면 간통죄 사건이 내 기억에 네 번째 위헌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과 관련돼서 간통죄 조항 헌재로 올라왔죠. 68조 2항에도 뭐로 와가지고 합헌 결정. 을사건에서도 A법이 또 와서 합헌 결정. 근데 예를 들면 병사건에서 A라는 법조항 위헌 결정. 이게 가능한 게 왜 가능해? 일사부재리에 안 걸린다 그렇죠. 하나는 일사부재리에 안 걸려서 그렇고 또 하나는 합헌 결정이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랑 비교해보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B라는 법에 대해서 68조 2항으로 왔다든지 뭐 여차여차해서 왔다. 그러면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B라는 법에 대해서 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든지 법원 위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단 말이죠. 헌법소원 청구가 안 되지. 대상이 안 되지. 위헌 결정 법조항은. 이건 뭐예요? 기속력 때문에 그렇지. 기속력. 이거는 47조라든지 75조 1항 등의 기속력 때문에 헌법재판 기속력은 일반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가 안 된다라고 봐야 되고. 근데 이거는 뭐가 없어요? 합헌 결정은 기속력이 없고 일사부재리만 걸리는 거예요. 합헌 결정은 기속력은 없어요. 왜? 75조 1항이라든지 40조 1항은 위헌 결정, 인용 결정이기 때문에 합헌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 합헌 결정의 구속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나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죠.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다만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합헌 결정은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라면 헌법소원 청구 등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일한 법조항에 대해서 68조 1항과 2항이 다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A 법조항에 대해서 갑이 68조 2항도 청구하고 68조 1항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거 청구했는데 이것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다. 일사부재리에 안 걸린다. 왜? 이건 헌마 사건이고 이건 헌바 사건이죠. 이거 헌바죠? 68조 2항이니까 헌바고 이건 헌마 사건이란 거죠. 사건번호도 다르게 지금 표기되어 있듯이 사건을 다르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조항에 대해서 동일한 사람이 68조 2항과 1항을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느냐? 있다고 보죠. 일사부재리에 안 걸린다. 그 다음에 40조 준용조항이죠. 이에 특별한 기능을 제하고 헌재법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처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그죠? 준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의 재심조항 이런 걸 준용하죠. 재심 조항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특히 많이 준용하는 게 20조 2항 제소기간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기간이 지나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게 20조 2항을 준용을 하고 있다 라는 거지. 준용하고 또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그 다음에 집행정지,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이런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가처분 조항, 집행정지 조항을 준용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아까 준용하지 않는 게 뭐였죠? 소송비용 조항. 소송비용 조항은 준용을 안 하고 있다. 소송비용 조항은 준용을 안 하고 있다. 민소법이라든지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는
소송 비용 조항은 준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형사상환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 헌법소원은 행정소송 법령을 같이 준용하죠. 이양 우선 적용되는 것은 탄핵 심판에서는 형사소송, 그 다음에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는 행정소송 법령이 민사소송 법령보다 우선 적용되죠. 그 다음에 위헌법 없는 심판이죠. 제청. 법률이 헌법 위반된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이는 헌법 107조 1항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헌법 107조 1항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107조 2항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법률이고 이거는 명령규칙이죠. 이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고 여기는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죠. 이거는 법원이 위헌제청에서 헌법재판소로 와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판하는 거라면 이거는 법원이 직접 명령규칙 위법 여부를 심리하죠. 위법 여부를 직접 심리하죠. 심리를 하고 여기는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죠. 제청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법원은 재판을 하게 되죠. 그런 차이가 있긴 하죠. 이 차이점, 구조적인 차이점, 공통점. 그럼 긴급명령은 여기서 어디예요? 107조 1항과 2항에서. 여기겠죠? 조약은 따로따로 봐야 돼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107조 1항.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약은 107조 2항이죠. 107조 2항. 물론 68조 1항도 가능하죠. 68조 1항의 헌법소원도 가능하죠. 조약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항도 그렇다 봐야죠. 68조 2항 헌법소원도 위헌법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107조 1항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될 수 있듯이 68조 2항도 가능하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약은 68조 2항, 그 다음 107조 1항, 그 다음 68조 1항. 세 군데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약은 107조 2항, 그 다음에 68조 1항으로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판의 전제성에 대해서 주관식에서 많이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이 재판은 무슨 재판이에요? 법원의 재판이죠. 법원의 재판에 전제가 되느냐의 문제죠. 법률이 헌법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이 하는 재판에 전제가 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면 법원은 어떤 재판을 하겠느냐? 법원의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느냐? 재판이 달라지느냐? 다르게 되느냐?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재판이 계속 중해야 되고 문제가 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돼야 되고 문제가 되는 법률이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에 따라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이죠.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한다. 다른 내용의 재판은 뭐예요? 주문에 이르는 개별적 위법 사유, 이유, 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의 법률적 의미의 효과, 법원 재판의 법률적 의미의 효과가 다르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하죠. 근데 실제 주관식 쓰다 보면
너무 길게 쓸 수 없어가지고, 그죠? 여기까지만 써줘도 큰 상관없어요. 큰 상관없는데, 이제 객관식적으로 따지면, 뒤끝까지 알고 있는 게 좋고, 주관식은 사실은 쓰기가 힘들어. 간단히 써주고 말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뭐, 장황하게 일반론을 쓰는 것보다 간단하게 써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제 적용이 되는 거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 한다 안 한다 이 의미에 대해서 책을 보시면서 사건별로 생각을 해보죠. 자, 355페이지 재판의 전제성 얘기가 나오죠. 355페이지 캡슐책 보시면 355페이지 재판의 전제성이 나오죠. 전제성이 쭉 나오는데 355페이지 아래쪽에 지금 말한 것 대충 쭉 나와 있죠. 뒤에 가시면 재판의 전 판단에서 재판이 아니냐 물어보면 객관식적으로는 다 재판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기속당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재판의 전 여부가 불분명할 때 재판에 대해서 인정한다.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과 헌재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청하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에 대해서 불명하다. 이게 명백한 경우가 있겠고, 아니다. 이게 명백한 경우도 있고, 이게 불명인 경우도 있죠. 이 세 가지 경우 수가 있을 텐데, 헌법재판소는 이때 인정하죠. 이때는 부정하죠. 그래서 존중한다는 의미가 이거겠죠. 재판에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불명일 때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구속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견해가 법률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면 직권조사해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할 수도 있죠. 부정할 수도 있어.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잖아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유언제 신청을 안 했어요? 유언제청 신청을 기각을 했어. 각하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 실제 사건을 보면 기각이나 각하를 했어요. 유언제 신청을. 그런데 그러면 68조 2항으로 왔어.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요. 이런 경우. 그럼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이런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해서 부정했어요. 법원은. 근데 68조 2항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해야 되느냐? 구속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긍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속당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헌재는 구속받지는 않는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고 존중할 뿐이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게 명백하다라면 재판의 전제성을 직권의심 내에서 각하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359페이지 이제 하나씩 보시면 재판에서 인정되는 거 간접 적용되는 법조항이죠. 간접 적용되는 법조항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됐어. 직접 적용되는 것은 형법이죠. 형법, 사기죄 조항. 근데 간접 적용되는 게 의료보험법이다. 그래서 사건을 보면은 의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의료비 지급을 청구했더니 과다 허위 청구로 지금 형사사건으로 사기죄로 기소됐단 말이죠. 그럼 직접 적용되는 건 형법이죠.
근데 간접 적용되는 게 의료보험법이죠. 이게 과다 허위 청구의 기준은 의료보험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의료보험법이 위헌이 나오면은 재판의 전제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의료보험법 위헌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헌이 나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겠죠. 그러면 무죄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적용되는 법뿐만 아니라 직접 적용 법조항과 내적인 연관관계성을 갖고 있는 법조항이라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게 간접 적용되는 법조항이죠. 자, 모법 규정. 자, 법률이 있고 이제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에 따라 처분했어. 처분에 대한 소가 제기됐죠? 소가 제기됐는데 여기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법률에 대해서 헌법 75조 95조에 따라서 대통령 총리령 부령은 법률을 전제로 한단 말이죠. 법률 없이는 대통령 총리령 부령이 안 나와. 시행령이면 75조에 따라서 법률 없이는 시행령이 나올 수 없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위헌 결정되면 법률이 이것은 법률적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에 시행령 효력이 상실돼. 효력이 상실되죠. 효력이 상실돼 시행령도. 그러면 처분은 법적 근거 없단 말이죠. 법률은 위헌 결정됐지 시행령은 위헌 결정에 따라 법률이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죠. 처분은 법적 근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취소되겠죠. 처분이 법률적 근거 없어서 법률적 근거 없다라고 해서 취소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적용된 사건에서도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시행령이 적용된 사건에서도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2번이고 3번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지만 실제 적용한 법률. 실제 적용했으면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재심, 개심 결정 확정된 유죄 판결에 근거되는 형벌조항. 자, 이건 뭐냐? 형사에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형사 본안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럼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것은 실체법이 아닙니다. 절차법이 형소법이지. 형소법 420조에 따라서 재심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420조가 적용되는 법조항이지. 다른 실체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란 거예요. 실체법이 적용되는 법조항이 아니죠. 그렇죠? 그 때문에 실체법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않는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형사 본안 재판에는 실체법이 적용되겠죠. 형사 실체법들이 적용되겠죠. 실체법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형사 실체법 조항은 어느 때 재판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재심 개시 여부가 확정이 돼서 형사 본안 판단하게 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판의 전제가 인정될 수 있고 여기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왜?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 때는 뭐가 적용된다? 형소법. 형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가 없고 다만 재심 여부가 확정이 됐을 때는 형사 본안 판단에서는 형사 실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가 딱 하나가 있어요. 긴급조치죠. 긴급조치 구호 사건에서는 이것도 형사 실체법이죠. 처벌조항이니까. 범죄 구성력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조치는 이게 형사 실체법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딱 하나의 예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봐야겠습니다. 왜요? 그동안 긴급조치에 대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 긴급조치와 관련된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허용이 안 됐던 이유가 긴급조치가 사법심사가 안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왜? 53조 5항 때문에 7차 유신헌법의 53조 5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심사가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가 이상하다. 위헌 결정이 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위헌 결정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심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재심을 다 막았단 말이죠. 그런데 판례의 변경으로 긴급조치도 사법심사가 될 수가 있죠. 이제는 이게 아니라 현행헌법에 따라서 심리하니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조치가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이 가능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조치 위헌 여부에 따라 재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재심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이거는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한 판례로 봐야겠습니다. 그건 여기 A죠. 그렇죠? 옹고를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률도 재판의 전제성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A라는 법이 등록한 갑, 고엽제 환자로서 등록한 유가족의 경우는 보상을 해줘. 근데 등록 안 한 유족에게는 보상 안 해줘. 의뢰에게는 보상해준다는 조항이 없어. 그래서 보상 지급 신청했더니 거부했겠죠? 거부에 대한 취소는 제기되죠? 취소이 제기됐죠? 근데 등록한 유가족에 한해서만 보상해주겠다는 법이 헌법 불합치가 나와. 헌불이 나오면 법이 개정되겠죠? 법이 개정돼서 A 플러스 법이 나와가지고 갑뿐만 아니라 을에게도 보상을 해준다고 법이 바뀌겠죠? 그러면 거부 처분이 취소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법조항에 대해서 혜택이 배제된 자가 위헌조정 신청할 수가 있고 법원 위헌조청할 수 있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안 되면 68조 이항으로 오면 되는 거지, 을이. 재판의 전제성을 만약에 법관이 부정했다라면 저 을은 68조 이항으로 와서 다툴 수가 있고 재판에 영향을 줍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 경우죠. 자, 유리하게 변경된 것은 형법 1조 1항에 따라서 신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법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거죠. 국법이 있고 신법이 있는데 신법이 유리하게 개정됐어. 유리하게 개정됐기 때문에 신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법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든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 재판의 전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뭐랑 관련이 있어요? 68조 2항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68조 2항을 청구하죠?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기 전에 법원은 재판을 어떻게 하죠? 진행하죠. 그렇죠? 진행해서 뭐가 나와요?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 재판의 전제는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재판의 전제 이건 뭐죠? 75조 7항의 재심. 자, 인용결정이 나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위헌 결정하면은 재심을 청구할 거야. 그래서 재심 재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봐야지.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것은 재심 재판에 이루어지는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봐야지. 그렇지만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더니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승소가 확정이 됐을 때는 재심을 청구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심이 없겠죠? 그래서 재판의 성이 없다. 그렇죠? 없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재심 재판을 말하는 거죠.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무죄 확정 판결이 됐을 때는 재심을 청구할 리가 없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근데 여기도 딱 예가 하나 있는데 긴급조치죠, 이것도. 긴급조치 1호 2호는 재심을 안 하겠지만 68조 2항을 청구한 사람은 그렇지만 47조 사망 소급표 사항의 재심 헌재법 40조 사망 사항의 헌재법에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소유자는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본안에 들어와서 재판의 전제성 인정했습니다. 자, 다시 무죄 판결이 확정되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을 청구할 리가 있어요? 75조 7항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루어질 재판이 없기 때문에 재판행을 안 주죠.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됩니다. 그런데 긴급조치 1호 2호 사건은 당해 사건에서는 영향을 안 주지만 헌법재수 소유자 안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가지고 47조 3항이나 4항
따른 재심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재판의 진저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3번은 이런 거죠. 성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서 성폭력 처벌법이 당해 형사사건에 적용돼. 당해 형사사건에 형사사건에 적용돼요. 형사사건에 당해 적용되겠죠? 적용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관련 조항, 이건 처벌조항이고, 성폭력 처벌법의 처벌조항은 당연히 형사사건에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그 때문에 재판의 전제가 될 텐데, 저거는. 근데 유죄가 확정됐을 때 이 사건에서 신상용 등록 공개하겠다는 성폭력 처벌법 조항에 처벌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신상정보 등록 공개 조항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공개조항이나 등록조항이 이 형사사건에 적용되느냐? 적용이 안 되는 법이죠. 여기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져요? 달라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가 없다. 재판의 전제가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당해 소송에서 보존을 구하는 손해가 심판대상의 위원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법정에 처분으로 기인했을 때 그때도 당해 사건에 적용이 안 되죠. 또 이거는 많이 써먹죠? 사례행에서도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자, A라는 법이 있고 세율이 60이야. 세율이 60이에요. 그래서 6천만 원 가세처분했어. 취소행위 제기됐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왔어요. 위헌재청해서 왔든지 68조 이하로 왔든지 왔어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면 법원은 이 법 취소하겠죠? 그 때문에 자, 당연히 이 법률 조항은 이 항고소송에는 재판의 전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위헌 결정한다라면 법원이 이 법 취소할 거야. 이 법 취소할 거야. 라는 거지. 이 법 취소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판의 전제는 어떻게 인정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원래 우리가 행정법 배울 때 처분시법이죠. 그러면 처분시법은 60이었기 때문에 6천만 원 가세처분이 뭐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면 실제법적으로는 적법하죠. 처분시법에 따르면. 그 나중에 법원이 지금 이때 재판할 때 처분시법에 따라야 한단 말이죠. 근데 처분시는 이거였잖아. 처분시는 이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 아니야. 근데 왜 이 법 취소가 돼요? 그래서 이 위헌 결정이 뭐가 있어야 돼? 소급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급표가 있어서 당해 사건에서 이 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해 사건에서 이 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법에 근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6천만 원 가세처분이 이 법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재판의 전제성이랑 소급표랑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인정함에 있어서 원칙은 47조의 본문이 뭐죠? 47조의 장래요죠. 장래요가 규정되어 있다면 분명히 장래요가 규정되어 있죠. 위헌 결정이 있으면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장래가 규정되어 있죠. 헌재법 47조 확실하죠? 자, 찾아보세요. 42항에 그러나 예외적으로 4가지 사건은 소급표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소급표를 인정했어. 그때 했던 말이 첫 번째 당해 사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라는 유명한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했죠?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위헌 결정도 소급표가 있어야만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이 뭐예요? 재판의 전제성이지. 재판의 전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하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소급표가 인정돼야 할 이유를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소급형 인정되는데 봐보세요. 근데 헌재가 이혼 결정을 하더라도 자 항고 소송은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소 기간이 도가되죠? 근데 이혼 결정 하더라도 법원이 무효로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무효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이혼 결정이 이게 과거로 가서 없어지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겠지만 명백하냐. 근데 이 시점에서는 2024년이고 2026년이야. 26년에 이혼 결정이 나중에 나기 때문에 이때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왜? 처분 시에는 법의 효력이 있었죠. 이혼 결정이 안 난 상태지. 이거랑 비교하면 뚜렷하죠. 2028년에 A법에 근거하여 6천만 원 과세 처분을 하는 경우는 이미 이혼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자가 명백하죠. 하자가 명백하죠. 그래서 무효죠. 이건 명백한 2028년에 A법에 근거한 6천만 원 과세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단 말이죠. 그러나 2024년의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는 않죠. 명백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혼 결정이 이제 소급해도 없다라고도 하는 판례가 있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명백하지는 않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가 안 된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소기간이 도가돼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무효라고 보지 않죠. 근데 무슨 판결하죠? 법원은 기각에 각하에 기각 판결한단 말이죠. 각하는 아니고. 왜냐하면 제소기간이라는 게 무효 확인 소송이 없기 때문에 각하를 안 하고 기각을 하죠, 보통. 그러면 헌법재판 이혼 결정 하더라도 법원이 뭐예요? 기각하겠죠. 합헌 결정 하더라도 기각하겠죠. 그러면 여기 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단 말이죠. 헌법재판소의 이혼 결정 여부에 따라서 법원은 영향을 안 받아. 이혼 결정해도 기각, 합헌 결정해도 기각, 합헌 결정해도 기각, 이혼 결정해도 기각. 그러면 세 번째 해당하죠. 아까 주문이 달라지지 않지.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고 당해 사건이 적용되는 법이라도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다 했죠.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죠. 이런 경우.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제 뭐예요? 남아있는 게 손해배상으로 이제 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야 손해배상으로 가야겠다. 손해배상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야 무효확인 소송 해봤자 이게 뭐 재미가 없다. 어차피 기각 나오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때도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하느냐.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이혼 결정을 하더라도 이혼 결정하면 인용 가능성이 있느냐. 인용하는 거냐. 인용하는 거냐, 법원이 인용하는 거냐. 문제는 헌재가 이혼 결정은 위법성은 인정될 수 있어 없어요? 위법성 확인은 되겠죠. 위법성 확인은 되겠죠. 이혼 결정 내려지면 위법성 확인은 되는데 문제는 과실의 문제겠죠. 평균적 공무원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2024년 기준으로는 당시 시행 중인 법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이 주의의무를 기울인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행태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평균적 공무원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면 어떻게 해야 돼? 6천만 원 과세처분 하겠죠? 그래서 과실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혼 결정 하더라도 법원이 인용 판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겠죠. 과실이 없다는 이유. 물론 이제 뭐 합헌 결정하면 당연히 아닐 테고 합헌 결정하면 위법성도 인정이 안 되겠죠. 합헌 결정하면은 위법성도 인정이 안 되고 과실도 인정이 안 되고 과실도 인정이 안 될 뿐더러 위법성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헌법자 이혼 결정, 합헌 결정 하더라도 어차피 법원은 인용 판결을 못 하니까 재판의 전제가 안 되지. 그래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헌재가 이혼 결정을 근거 없는 일을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죠. 왜? 재소견이 도과됐기 때문에. 재소견이 도과됐기 때문에 취소될 여지가 없죠. 물론 이제 뭐 민사법은 취소할 수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인용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전자성이 없다 봐야죠. 그래서 이제 재소기간이 도과돼 버리면 항고소송에서도 재판의 전자성이 없고 항고소송에서도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재판의 전제가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재판의 전제가 없다겠죠. 없다.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행정법에서. 아니 그 얘기 많지 않느냐. 불가증력이 발생하면은 취소는 소익이 없다든지 또는 뭐 재소견의 도과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맨날 배우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법에 반했을 때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7천만 원 과세 처분했어요. 7천만 원 과세 처분했어. 재소견이 도과됐어요. 어차피 취소 안 되죠. 근데 무효확인 소송도 무효사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효사가 아니라고 가정해보세요. 무효사가 아니라면 뭐로 가야 돼요? 손해배상은 되는 거지. 손해배상은. 이건 위법성 확인이 되죠. 그다음 과실이 있어요? 평균적 공무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율이 60이면. 아니, 당연히 6천만 원 과세해야지 무슨 7천만 원 과세해. 이거는 평균적 공무원 수준에서도 주의를 못 기울인 거죠. 그것은 위법행위가 이미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있을 때를 말하는, 우리가 이제 행정법에서 배우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개고하고, 대집행 통지하고, 대집행 실행이 있었는데, 실행이 있었다. 그럼 실행이 완료됐다.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하면 소익이 없다. 그러면, 뭐로 가야 되냐? 손해배상으로 간다. 라든지, 직시강제 사건도 그렇고, 또는 불가증력 하면서 배우는 사건도 그렇지. 불가증이 발생했다. 그러면 취소는 안 되는데, 위법성 확인은 되느냐? 위법성 확인은 된다. 손해배상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 얘기는 법에 위반된 처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정법에서 배우는 그 얘기는 위법한 처분을 전제를 해서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얘기예요. 위법성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응?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과실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서는 일단은 위법하진 않아. 처분할 당시는 최소한. 처분할 당시에는 위법하지는 않지. 처분할 당시엔. 근데 나중에 이혼 결정이 나서 저게 위법이 되더라도 과실이 인정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재판의 전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관련된 내용 설명드렸고, 5번 불합치 결정하면서 잠정정을 명한 경우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은 불합치 결정 잠정 적용을 명한 경우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불합치 결정된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불합치 결정된 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잠정을 명한 경우는. 그 다음에 패소 확정된 경우 재판에서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어느 때? 재심 청구죠. 재심 청구, 패소 확정된 경우. 그 다음에 승소 확정된 경우, 무죄 확정된 경우는 원칙은 부정. 아까 말씀드렸던 예외적 인정, 헌법 소유 유치안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응? 승소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인정. 그럼 승소 확정이 안 된 경우는 뭐로 적용되는 거예요? 75조 7항이 아니라 당해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금 재판 계속 중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상고심이 계류 중이라든지, 상고심 중에 68조 2항에 헌재로 와서, 헌법소로 와서 헌재가 심리할 때, 이때는 지금 재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75조 7항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75조 7항은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재심이기 때문에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당해 사건이야. 유언 결정이 내려지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느냐? 뭐 적용되는 법이고 다른 내용의 재판 할 수 있다라면 그러겠지, 그렇지? 상고심 중이라면. 근데 이건 확정이 안 된 경우니까, 이것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거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항소심 항소를 취하해 원고의 패소 확정이 된 경우죠. 이런 경우는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를 제기했다가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게 1심 판결이 확정 판결이 돼버리죠. 그러면 75조 7항의 문제인 거예요. 75조 7항의 문제다.
그래서 헌재가 유언 결정해주면 75조 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패소 판결 확정과 똑같은 거야. 별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항소취하는. 근데 소취하는 다르죠. 소취하는 심판 절차가 종료돼 버리죠. 소취하랑 항소취하는 다른 것이 소취하기는 심판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재심할 재판이 없는 거예요. 75조 7항은 확정 판결을 전제로 한다면 패소 확정이 됐을 때 재심 청구잖아요. 75조 7항은. 그렇죠? 근데 패소 확정 판결이 없는 거야. 뭐가 있으니까? 심판 절차가 종료됐으니까. 종료돼 버렸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법원의 재판이 없단 말이죠. 재심을 청구할 법원의 재판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재판의 전제가 안 된다겠죠. 재판의 전제가 안 된다. 차이점 알겠어요? 차이점. 패소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번과 4번이죠. 3번과 4번. 3번과 4번의 차이점. 그 다음에 재심과 재판에 대해서 아까 했던 거예요. 1번. 재심 개시 여부 결정에서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확정 판결 후 본안 판결에서 인정된다. 다만 유신헌법에 따라 긴급 구호의 경우는 재심 재판 사건의 재판에서 긴급조치 유연성을 다툴 수 없는 규범적 장애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 인정. 아까 말했던 거였죠. 그래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는 형사실제법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심 개시 여부가 확정된 후에는 본안 재판에서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재판의 전제가 되는 거지. 근데 긴급조치 구호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도 적용이 됐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의 각하 판결과 재판의 전제성. 첫째, 법원이 제소 요건의 불비로 각하 판결했다. 취소를 제기했는데 각하 판결했다. 그럼 헌재가 유언 결정에도 각하, 합헌 결정에도 각하죠? 그러면 다른 내용의 재판하는 경우 아니죠. 그래서 재판의 전서 인정이 안 된다. 2번도 그렇지. 사건이 부적법에서 각하가 분명하다겠죠. 각하가 분명하다. 딱 봐도 제소기한이 지났어. 그러면 헌재가 유언 결정에도 각하.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분명할 때는 재판에서 인정한다. 각하될지 안 될지가 불분명할 때. 불가증력이 발생했을 때 유언 결정하더라도 무효확인 소송은 기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법원이 기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재판의 전제 인정되겠죠. 무효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죠. 근데 이게 94년 판례에서 한 번 있었어요. 94년 판례에서 한 번 있었는데 그 후로는 이 판례 문구를 언급한 적은 있는데 실제로는 본안에 들어가서 이것 때문에 된 판례는 없어. 그렇죠. 없어, 그렇죠.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 관련해서 1년 우선 조항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과세처분에 대해서 세금을 체납하자 압류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이 압류 처분의 근거 조항이 헌법재판소로 올라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불가증이 발생했어. 불가증력이 발생했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만약에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할 수 없다. 기각을 한다. 기각을 한다.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각을 한다. 기각을 한다. 그럼 아까 같은 논리로 이제 재판의 전제성이 없겠지. 그리고 사인의 재판관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봤어요. 사인의 재판관은 이런 논리로. 근데 오이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무효가 안 된다. 기각이 맞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이걸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혼란을 크게 초래하지 않고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로 볼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 결정하면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예외적인 경우죠.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라고 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세기본법 35조랑 그 당시 42조가 내용이 거의 같았어요. 적용되는 영역은 좀 틀렸지만 이게 국세 1년 우선 조항이야. 얘도 국세 우선 조항이고 이 42조도 국세 우선 조항이야. 1년 우선 조항이야. 다 같이 1년 우선 조항이야. 적용 영역만 달라서. 그래서 국세 1년 우선 조항에 따라서 국세를 우선해서 압류 처분을 건 거란 말이죠. 근데 이미 35조는 유언 결정이 나왔어.
유언결정이 난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42조는 내용적으로는 같았지만 유언결정은 안 났어요. 유언결정이 안 나온 상태였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미 35조 유언결정 한 거 아니냐 이 조항. 근데 42조를 우리가 병행규범이라고 해서 심사를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이거 내용적으로는 같은 유언 아니냐. 그래서 이거 유언결정을 하더라도 법적 혼란을 크게 초래할 여지가 없다. 다 알고 있었다. 이 유언결정 났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것도 내용적으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언결정하면 무효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게 5인의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해서는 5대 4죠. 그래서 이게 법정 의견으로 인정됐던 거야. 그래서 무효로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객관식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효가 안 된다. 헌재가 유언결정해도 법원은 하자가 중대할 수 있을지라도 명백하지는 않기 때문에 무효는 안 된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무효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더라.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41조 재판에 다시 돌아오시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죠. 이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신청에 의하여 직권할 수도 있고 신청으로 할 수도 있죠. 의하여 유언 여부를 결정해서 제청하죠. 그 다음에 유언 여부 심판의 재판에 관한 결정에서 항고할 수 없다. 항고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68조 2항으로 오는 거지. 유언 제청 신청해서 제청 신청해서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법원에 항고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기각 결정이 나온 다음에 68조 2항 형법선으로 오게 되죠. 68조 2항으로 오게 됩니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5항.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유언 제청하면 대법원을 거치한다. 이게 대법원은 불송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부를 무조건 해야 돼요. 유언 제청하면 1심 법원이 예를 들면 유언 제청하면 대법원을 거치는데 헌법재판소로 그냥 넘어갑니다. 반드시 송부요. 4.5억 당시에는 이 대법원이 불송부 결정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송부 여부를 결정했던 거예요. 송부 여부를 결정해서 불송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헌재에 송부를 안 했다는 거지.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위원회겠죠? 4.5학 때는. 헌법위원회든 뭐 거기에 불송부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송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지워버렸죠. 불송부 결정권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대법원은 그냥 송부하는 겁니다.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게 형적 절차다. 5항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절차. 반드시 송부해줘야 됩니다. 송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재에 그냥 송부하는 겁니다. 재판 정지. 법원이 법률 유언 여부를 헌재에 제청할 때 당해 사건의 재판은 유언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은 재판을 정지하죠. 긴급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도 종국 재판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다. 종국 재판은 안 되죠. 나머지 뭐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도 종국 판결은 헌재 결정이 난 다음에 해야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법원과 헌재의 관계에 있어서 제청했으면 헌법재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은 재판을 정지해야 되죠. 정지해야 됩니다. 종국 재판은 안 되죠. 어떤 경우라도. 재판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확정 판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지. 확정 판결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그 중간에요. 그렇지만 법원이 기각을 했어. 유언제청시장을 기각했어. 유언제청을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68조 2항이 헌법소로 왔을 때, 헌법재판소로 왔을 때,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겠죠.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겠죠. 진행하기 때문에 종국 판결을 넘어서 확정 판결까지 나올 수도 있죠.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유언 결정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신 유언 결정 난 다음에 75조 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따로 뒀다. 여기는 이런 조항을 두지 않죠. 위헌범 심판에서는 이런 75조 7항 관련된 재심 조항이 없습니다. 47조 사항은 다른 얘기고, 사항의 재심 형사법, 특히 실체법, 절차법이고, 실제법의 유형은 소급표가 인정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것이 사항이고, 이것은 이와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얘기지. 이거는. 그 다음에, (43조) 유언 제청할 때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청법원의 표시, 당해 사건의 당사자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유언에 해석되는 법률 조항, 유언에 해석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근데 피제청인은 없죠, 여기서는. 그렇죠? 응? 법률에 대한 통제이기 때문에 그 피청구인에 해당하는 건 없단 말이죠. 피청구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당사자는 아니다. 기억하세요? 헌법소원과 다르죠.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도 같이 기재를 해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피청구인에 해당하는 것이 국회일 텐데 국회는 피청구인이냐? 아니다. 그래서 국회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 제청법만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를 당사자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2호의 당사자는 법원의 사건의 당사자는 말합니다. 원고피고. 행정성을 제기한 황당기, 행정성은 피고인 관악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2호죠. 당사자의 표시는. 그 다음에 이원이 해석되는 법률 조항, 해석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도록 돼 있고, 나중에 심판규칙에 가시면 54조에 가시면 제청서의 43조 기재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죠. 당해사건 형사사건인 것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그 기간, 심판규칙입니다. 헌법재판의 심판규칙 54조에 피고인의 구속 여부 그 기간, 그 다음에 당해사건이 행정사건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여부, 집행정지 여부, 이런 것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래도 이제 집행정지가 됐다라면 좀 시간의 여유가 있겠지만 집행정지가 안 됐다라면 시간의 여유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심리를 헌재도 진행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